오늘은 두 번이나 미납을 하고 최저가가 현재 34%까지 떨어진 용인시 소재 다세대 주택 경매 사건을 하나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사건이 그 두 번씩 미납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경매 시장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여져서 경매 시장 동향을 잠깐 소개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아파트나 주택을 중심으로 입찰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낙찰가가 감정가보다 높게 낙찰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서울 지역의 한정에서 5월 한 달 동안 48개 아파트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감정가의 100%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서울 지역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일부 하락하거나 또는 보합세를 이루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경매 시장에서는 그 과열 현상이 아직까지는 식지 않고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현상은 몇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직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좀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내지는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른 하나는 예년에 비해 경매 물건이 큰 폭으로 줄었다는 점입니다. 자, 이런 현상 때문에 경매 시장은 아직까지도 좀 과열된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제가 경매 물건의 변동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2020년 3월 코로나가 한참 극성을 부릴 때 그때를 정점으로 해서 2022년 6월까지도 계속적인 경매 물건의 감소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경매하신 분들은 그 선택의 폭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물건을 쉽게 찾기가 좀 어렵고 어쩌다가 좋은 물건이 나오면은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높은 가격에 이제 낙찰이 되곤 합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경매는 좋은 물건은 가급적으로 싸게 산다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너무 분위기에 휩쓸릴 필요는 없고요. 내가 원하는 물건이 나올 때까지 준비하면서 좀 기다리는 것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물건도 두 번이나 미납을 했고 최저가는 34%까지 떨어졌는데 최저가가 34%까지 떨어졌다는 점이 문제가 아니고 두 번이나 미납을 했다는 점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이 물건을 분석하면서 드는 생각은 최근에 경매 시장의 동향과도 연관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건의 경우 어떤 이유로 두 번이나 미납을 하고 최저가가 34%까지 떨어졌는지 또 해결 방안은 혹시 없는지 한번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자료인데요. 자료를 보기 전에 몇 가지 이 물건의 문제점 내지는 특징이라고 할까요? 한번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첫째, 이 물건은 두 번이나 이제 미납을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 임차인이 또 선순위 전세권 등기를 했습니다. 셋째로는 이 물건의 임차인이 권리신고만 하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물건의 최저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데에는 결국은 두 가지 이유라고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물건의 가치가 형편없다. 그러니까 감정가보다는 훨씬 싼 가격으로 사야 될 만한 어떤 사정이 있을 때 이런 데 떨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물건의 가치가 양호하다 하더라도 권리의 문제가 많다면 그런 이유로 낙찰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료를 통해서 이 물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입니다. 물건의 종별은 다세대 빌라고요. 대지권은 11평이 좀 넘습니다. 건물의 전용 면적은 18평 약간 넘는 면적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감정가는 1억 500만 원인데요. 여기 입찰 진행 내용을 보면은요. 1차에서 9차까지 일단 유찰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번 미납을 했어요. 5차 매각길에 한 명이 입찰을 했는데 결국 미납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3천만 원이 약간 넘는 금액을 써서 입찰을 했는데 결국 이제 미납을 했고요. 7차 매각길에도 한 명이 입찰했다가 미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변경과 유찰을 거듭하다가 2022년 6월 10일 날 10차 매각길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때도 입찰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임차인 현황과 등기부 현황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 임차인 현황 자료인데요. 매각물건 명세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작성한 자료입니다. 첫 번째 항목에 보면 대한주택공사, 상당히 생소한 이름이죠. 현재는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예전에 대한주택공사가 보증금 4,800만 원인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주택공사가 이 물건에 선순위 전세권 등기를 했습니다. 자, 그 부분은 나중에 등기부를 통해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항목에 보면 임성모 씨가 있는데요. 전입일자가 2007년 7월 24일입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 요구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입일자와 관련해서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 위에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가 2019년 6월 19일인데요. 전입일자는 2007년 7월 24일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임성모 씨가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대항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 아랫부분에 보면 임성모 씨는 별도의 임차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자 임성모, 여기서 임성모는 바로 위에서 언급한 임성모 씨하고 동일인입니다. 여기 지금 전입일자가 2007년 7월 24일로 되어 있는데요. 임성모 씨의 전입일자하고 동일하죠. 자, 이 내용은 뭐냐면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예전에는 대한주택공사였다고 그랬죠. 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 빌라를 임대차해서 그 입주자로 임성모 씨를 여기에 지금 전입을 시키고 거주를 하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이고 임성모 씨는 공사가 선정한 입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별도의 임차인이 아니란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앞에 있는 이 임성모 씨의 전입일, 혹시나 대항력 있는 별도의 임차인이 아닐까, 이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전입일자 다음에 확정일자가 나오는데요. 2013년 5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와 관련해서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죠. 보증금은 6,800만 원이고요. 대항력이 있다.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참고사항이긴 하지만요. 임차인의 그 보증금 배당과 관련해서 배당을 전혀 하지 않고 매수인이 모두 인수한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요. 일단 매각물건 명세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등기부를 보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인데요. 앞에서 본 내용과 같이 첫 번째 항목에 대한주택공사가 나오고요. 주거 전세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권 등기를 주택공사 명의로 지금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증금도 앞서 본 바와 같이 4,8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성모 씨가 앞에 나타나 있었죠. 역시 주거 임차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임성모 씨는 별도의 임차인이 아니고 LH공사에서 선정한 입주자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전입일은 2007년 7월 24일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세 번째 항목에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 역시 임성모 씨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2007년 7월 9일부터 2021년 5월 6일로 지금 되어 있네요. 그리고 보증금은 앞에서 본 것처럼 6,800만 원. 전입신고 역시 그 입주자로 선정된 임성모 씨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날짜인 2007년 7월 24일로 현재 조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기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밑에 비고란에 보면요. 대한주택공사 전세권 설정 등기일은 2007년 7월 12일임. 그러니까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에서 이 빌라에 전세권 등기를 했는데 그 날짜가 2007년 7월 12일입니다. 자, 그러면 그 입주자 임성모 씨의 전입일이 언제인가 볼까요? 2007년 7월 24일입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주택공사에서 당시 7월 12일 날 전세권 등기를 하고 임성모 씨를 입주자로 선정해서 이 전입을 시켜서 현재 거주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줄에 보면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자 임성모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6,800만 원 중 2,000만 원은 2017년 4월 5일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에 대한 확정일자는 2017년 4월 6일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2,000만 원을 2017년 4월 5일 날 증액을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전에는 4,800만 원이 전세금 내지는 보증금이었다는 얘기죠. 자, 그 금액은 대한주택공사가 등기한 전세금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대한주택공사가 이 빌라에 전세권 등기를 하고 전세금 4,800만 원을 집주인한테 주고 그리고 임성모 씨를 입주자로 선정해서 거주하게 한 것이죠. 그러다가 2017년 4월 5일 날 2,000만 원을 더 증액하면서 현재는 전세금 내지는 임차 보증금이 6,800만 원이 된 것이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면은 2019년 12월 27일 권리신고를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LH공사에서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를 했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배당 요구는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임차인의 경우에는요,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권리신고만 해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 배당 요구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현재 임차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권리신고만 했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지금 나오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전세권자로서든 또는 임차인의 지위에서든 배당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임차 보증금 내지는 전세금에 해당하는 6,800만 원을 낙찰자가 그대로 100% 다 인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혹 이처럼 그 권리신고만 하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배당을 받는 걸로 오해하고 입찰을 했다가 결국 이제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고 미납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럼 이어서 이 사건 등기부 현황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등기부 현황인데요. 첫 번째 항목은 소유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은모 씨 2007년 6월 15일 날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그 당시에는 거래가액이 8천만 원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를 했는데 그 당시 전세권자는 현재 LH공사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였습니다. 전세금은 앞에서 본 것처럼 4,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소멸 여부와 관련해서는 인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그 대한주택공사는 현재는 LH공사입니다. 그래서 전세권자도 LH공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LH공사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앞에 그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봤지만은 권리신고만 하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세권은 당연히 배당을 받지 못하고 인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인수할 것이 이 전세금 4,800만 원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2017년도에 2천만 원을 더 증액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전세금을 이제 2천만 원 증액을 했지만 전세권 등기상으로는 증액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세권만 가지고 본다고 하면 4,800만 원이 선순위이고 증액된 부분은 전세권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에 비해서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지금 LH공사가 임차인의 지위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임차인으로서 대항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LH공사가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이 경우는 이제 임성모 씨잖아요. 임성모 씨가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부터 이제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데 현재로서도 선수인으로서 그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의 지위는 살아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증액된 2천만 원도 전세권에 기해서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주장할 수는 없을지라도 임차인으로서는 6,800원 전부가 다 선순위로서 대항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이 금액 중 일부라도 변제받지 못한다면 낙찰자가 모두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LH공사는 권리신고만 하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잖아요. 따라서 결론은 전세금 4,800만 원이 포함된 총 6,800만 원이라는 임차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등기부 기사를 마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가압류가 한 건이 있고요. 전남 신용보증재단 1,5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고요. KB국민카드가 강제 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등기부 기재만 가지고 본다고 하면은요. 배당받을 자는 가압류 채권자와 강제 경매 신청 채권자인 KB국민카드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낙찰자가 아무리 낮은 금액으로 입찰을 해도 무인회 때문에 경매가 기각되거나 그럴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그 두 건이 미납이 됐잖아요. 그 미납으로 인한 몰수 입찰 보증금을 가지고 경매 비용을 충당하고도 이제 남음이 있다.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이 사건의 경우 권리분석상으로는 이제 하나가 지금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바로 그 선순위 임차 보증금 6,800만 원을 전부 인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금액을 인수한다는 이유만으로 미납이 두 번이나 이루어졌을까? 자, 그건 상당히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입찰 진행 내용으로 돌아가서 미납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그 미납에 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미납은 낙찰이 3천만 원 조금 더 썼는데 미납을 했어요. 두 번째 미납한 사람은 7,900만 원 정도, 약 한 8천만 원 정도를 썼네요. 두 번째 그 입찰한 사람이 미납한 건 이해가 갑니다. 자, 그런데 3천만 원을 조금 더 쓴 사람이 미납을 했다. 자, 이것은 뭔가 권리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물건의 상태가 좀 심각한 상태가 아닌가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왜냐면요, 이 감정가가 현재 1억 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낙찰대금 약 3천만 원에다가 한 6,800만 원을 인수한다 하더라도 그게 한 1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미납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물건의 경우에는 실제 감정가보다는 좀 더 낙찰가를 낮춰 잡아야 되지 않는가. 아마 그런 판단이 서서 미납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물건의 경우에는요, 실제 이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했죠. 그러면 나머지는 현장에 가셔서 물건의 상태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경매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야 되겠죠. 가치 분석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권리 분석에도 빈틈이 없어야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권리 분석상으로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사실은 이 가치 분석에 있어서 좀 더 문제가 있다 그런 예상이 되니까요. 꼭 임장을 철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